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오늘 5번째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 역학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좀 새롭게 등장했었던 물리량이 바로 이제 운동량이나 충격량 같은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죠. 페이지 20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1쪽에 일과 에너지 파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3강에 해당하는 일과 에너지 파트는 과거 중학교 때나 혹은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다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낸다면 상당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일단 베이스적인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오늘의 가장 핵심 파트인 상대성 이론까지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1쪽에 일과 에너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것, 일상적인 표현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에서 표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 영어로 뭘까요? 당연히 work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영어로 줄여서 W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일상적인 표현에서 말하는 일과는 좀 다른 것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엄밀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로 work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일은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과학에서는 일은 항상 힘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1, W는 힘, F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매 시간마다 어떤 공식들이 나오면 항상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힘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죠. 뉴턴. 그리고 이때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해주는 것이 곧 일이라는 거죠. 즉, 과거에 다른 수업 때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항상 공식도 중요하지만 단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단위를 보면 공식을 알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하는 것이 곧 일의 단위입니다. 즉, 우리가 뉴턴, 몇 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 얼마만큼 물체를 이동시켰느냐, 그것으로 가지고 일의 크기를 계산을 할 텐데요. 이때 일은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 말고도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함께 쓰고 있죠. 이때 1 뉴턴 미터가 곧 1줄이라는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의 상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와 나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의 크기를 주로 계산을 한다면은 첫 번째처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를 주로 이제 문제로 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기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힘을 오른쪽으로 줄 거고요.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의 크기를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일의 크기는 힘에다가 뭘 곱하자? 이동거리 S를 곱하자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두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 않을 때 그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를 끌고 갈 때 보통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보다는 좀 비스듬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물체가 있는데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물체가 수평하게 움직인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 기존에 계속해서 다양한 물리량 중에서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 그리고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벡터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때 요 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요 힘이라고 하는 게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인 벡터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다시 우리가 일의 정의를 보시면요, 일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힘을 비스듬하게 주는데 이때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과 다르다면요, 이때 우리는 실제로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즉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인 수평 방향의 힘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수학적인 개념의 벡터의 분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해요. 자, 힘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 개의 힘들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힘을 더하거나 뺄 때 벡터의 합성으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인즉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자 이거죠. 그리고 만일 두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은 그 각각의 힘의 길이를 결과적으로 한 변의 길이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서로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 그 합력의 크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이 하나의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분해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 F1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고요, F2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예요. 자, F1과 나란하게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F2와 나란하게 역시 선 하나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처음 출발 지점에서 대각선 꼭지점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합력 F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비스듬한 힘을 하나의 합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벡터의 합성인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지금 요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힘으로 저 하나의 힘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 두 가지로 분해를 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요, Y축이 존재를 합니다. 이랬을 때 X축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과 Y축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으로 저 하나의 힘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앞서 비스듬하지 않은 비스듬한 두 개의 힘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야기를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행사변형은 사각형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F라고 하는 하나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요 길이만큼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F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의 힘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때 그 높이에 해당하는 바로 요만큼의 힘을 우리가 Fy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즉, 저 Fx라고 하는 힘과 Fy라고 하는 두 가지의 힘만 존재한다면은 이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합력을 계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F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F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Fx와 Fy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요 사이에 요 경사각을 세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우리 사인 세타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인 세타라면은 당연히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말인즉슨 요 길이 자체가 힘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길이를 F, 그 다음에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F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표현한다면은 이때 F분의 Fy로 표현하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Fy라고 하는 힘으로 정리를 해보면 Fy는 어떻게 계산된다? 사인 F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사인 세타를 곱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y라고 하는 힘 하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되겠네요. 자,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F일 거고요. 요 밑변의 길이 Fx가 되겠죠. 그렇다면 F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F분의 Fx.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원하는 Fx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때 F에다가 뭘 곱하자? 코사인 세타를 곱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는 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것을 우리가 벡터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비스듬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게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마의 힘이 가해졌느냐,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제로 힘이 F만큼이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실제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F가 전부 사용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인즉슨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인 요 S 방향의 힘, 바로 Fx라고 하는 요 값의 크기를 계산을 해줘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 물체에게 쓰여진 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즉 이때 일의 크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fx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자. 자, 이때 요 각도가 세타라면은요, 이때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f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f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자. 그래서 보통 fs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힘이 나란하게, 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나 아니면 비스듬한 두 경우 모두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벡터의 분해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fx랑 fy 두 가지 힘으로 분해하는 방식은 좀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의 크기가 제로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일의 크기가 제로가 나온다.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 그랬어요. 자, 1의 크기가 0이 나오고 싶어요. 그 말인즉슨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이면 되겠죠. 그죠? 즉 힘의 크기가 0인 경우에 아무리 물체가 이동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물체에게 작용하는 1의 크기는 제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의 크기가 제로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물론 이제 아무런 힘을 작용하지 않고 물체를 가만히 내버려 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바로 관성 상태라고 하는 것, 바로 요 관성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의 크기가 0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우리가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이때 관성,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했었거든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때 아무런 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즉, 이 물체가 관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즉,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는 무조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의 크기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겠죠. 그죠? 아무리 물체에게 힘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1의 크기는 0이 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내가 힘을 쓰고 있으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내가 힘을 주고 있어도 이동거리가 제로라면요, F 곱하기 S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칠판을 밉니다. 칠판을 있는 힘껏 밀 거예요. 있는 힘껏 밀어서 힘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칠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결과적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의 크기가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바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의 크기는 제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아까 생각했었던 벡터 분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힘이 수직하게 위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F가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저 힘을 두 개의 힘으로 분해를 해볼 겁니다. 즉, X축의 힘과 Y축의 힘으로 분해를 해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F라고 하는 하나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맞죠? X축 방향으로 힘이 존재해버리면요, 무조건 힘은 비스듬하게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직하게 위로 작용하려면 저 F라고 하는 힘을 만드는 힘은 결과적으로 수직하게 작용하는 FY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물체가 이동거리가 수평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FX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F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물체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의 크기는 0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1의 크기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22쪽을 보시도록 하시죠. 22쪽 보시면은 힘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그래프 나오죠. 항상 물리에서는 공식도 중요해요. 그래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그래프 하나씩은 꼭 포함이 되어 있죠. 힘 이동거리 그래프 보시면은요, X축을 이동거리, Y축을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항상 그래프 나오면은 X축과 Y축의 물리량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 나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이런 상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물체에게 계속해서 일정한 힘을 주면서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1의 크기 계산해 봅시다. 1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런데 그래프에 지금 Y축이 힘이고요. Y축이, X축이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힘 곱하기 이동거리, 바로 이 그래프의 일정 거리까지 아랫면의 면적, 바로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이동거리 1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 말고 힘 시간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 아랫면의 면적 1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과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는 뭐다? 바로 충격량 I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프 모양 똑같다고 하더라도 X축과 Y축의 물리량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페이지 22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일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률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률, 일의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이 영어로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파워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시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F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F. 그죠? 이 F. 즉, 실제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포스, 그러니까 FORCE라고 하는 그 포스로 가지고 줄여서 F라고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힘이 뭐야? 라고 하면은 파워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쟤 힘 되게 좋아. 쟤 파워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해도 똑같이 들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파워라고 하는 표현은요,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 일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단위 시간 동안 그 물체에게 주는 일의 양을 우리가 이제 일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제 일률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파워의 줄임말 P라고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예전에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요,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런 쫄쫄이들이 있고 지구 평화 지킨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악당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의 평화를 쟤네들이 저렇게 지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꼭 악당 보스와 싸울 때 보면은 항상 악당은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한 5명씩 떼거지로 덤빈다든가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치사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만히 좀 보다 보면은요, 5명이 몰려다니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꼭 한 명이 돌아다니다가 꼭 악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나머지 애들과 함께 다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슬슬 의심이 되기 시작을 하죠. 과연 저 녀석들이 정말로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이름, 가장 기억이 나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바로 파워레인저였거든요. 레인저는 뭐 용사니까요. 그렇다고 치고 파워입니다. 파워가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우리가 파워라는 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파워가 좋다라는 것은 일을 능률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률,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가 단위 시간 동안의 일의 양이라 그랬어요. 즉 일률 P는 단위 시간
T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W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그 친구들 일반 사람들보다 무술도 잘하고요. 힘도 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파워가 좋다라는 것은 나중에 정말 얘네들보다 힘이 더 센 악당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우리 마지막에 악당이 꼭 한 명이 나왔었는데 악당 보스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에 5명 아니면 10마리 정도의 이런 악당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은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요즘 들어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직도 그런 쫄쫄이 입은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막 파워 포스 레인저? 막 이래가지고 파워도 있고 포스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점점 갈수록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녀석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포스로 쓰지만 이때 파워라는 말은 일률이라는 것.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을 많이 하느냐, 즉 힘이 세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파워가 좋은 거지만 같은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파워가 좋다는 것, 그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률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 몇 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일의 단위 뭐라 그랬었죠? 줄의 단위라 그랬었죠. 그래서 일률이라고 하는 이 값의 단위는 보통 줄 per se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의 단위가 뉴턴 미터 대신에 줄을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줄 per sec라고 하는 이 단위를 다르게 와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1줄 per sec는 곧 1와트예요. 그 말인즉슨 어떤 물체의 일률이 1와트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은 1초 동안에 1줄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와트의 어떤 전동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전동기는 1초 동안에 1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봤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통 일률을 계산할 때는 단위 시간 동안의 일의 양, 즉 이 시간분의 일의 양으로 이제 주로 계산을 하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일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요. 물체가 돌돌돌돌 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사용하고 있는 일률은 과연 얼마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일률 계산하려면은 당연히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의 양 계산해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물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F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S 알아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 시간을 알아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일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률 P는 단위 시간 T 동안의 일의 양 W라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F 곱하기 S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대굴대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식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한번 좀 묶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좀 묶어서 다시 좀 표현을 해보면은 F 곱하기 T분의 S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힘에다가 뭘 곱해보자? 속력 V를 곱해보자. 이것도 결과적으로 일의 크기, 일의 능률을 표현하는 일률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일의 크기 계산할 수 있고요. 시간 나와 있다면은 위에 있는 공식으로 쉽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일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인류를 계산해 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때 꼭 시간 없어도 결과적으로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물체의 이동 속력 V를 곱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먼저 일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계속 그 아래 나와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줄여서 E라고 이제 많이 적겠죠. 그죠? 자, 이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까지 봤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된다면요, 그 일만큼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들입니다. 따라서 전환이 가능하려면 단위도 똑같아야 돼요. 즉 우리가 앞서 일의 단위를 뭐라고 쓰자? 줄이라고 쓰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따라서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줄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물체에게 전달을 한다는 뜻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물체는 그 에너지만큼의 일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일만큼의 받은 일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운동하고 있는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과거에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 K라고 이제 많이 적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냥 K라고 이제 많이 적기도 합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K라고 적기도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속력을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가진 물체, 질량 M인 물체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 바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지요. 자, 이거 가장 첫 번째로 보셨을 때가 아마 중학교 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아마 살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어떤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으로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일단 운동 에너지는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게 기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간에 전환이 된다 그랬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질량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처음에, 우리 아예 값을 넣어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질량 2kg짜리 물체가 지금 현재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물체에게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이동거리 S만큼 힘을 가할 겁니다. 이때 힘의 크기를 2N, 그리고 이동거리를 예를 들어서 5m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물체의 나중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질량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요. 이 물체가 처음 힘을 받기 전에도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테니까 그 물체는 당연히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계산해 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2의 제곱, 그렇다면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4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운동 에너지를 E1이라고 할게요. E1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4줄이다. 그런데 제가 1을 했어요. 1, W죠. 자, 1의 크기는 힘, 2N에다가 이동거리 얼마를 곱하자? 5m를 곱하자. 따라서 1의 크기는 얼마? 10줄. 자, 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체에게 제가 1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했습니다. 2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다른 마찰 같은 것들을 모두 무시해버린다면은 이때 제가 해준 일의 양만큼 그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되죠. 즉,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 E2는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E1에다가 내가 해준 1의 양만큼을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 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에서 10줄만큼의 1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 것이다? 14줄만큼이 될 것이다. 자, 이때 이 물체가 총 14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속력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앞서 봤던 것처럼 2분의 1에다가 질량 2에다가 속력 V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자? 14가 나오자. 그러면 뭐 특별히 계산할 거 없이 루트 14m/s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속력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다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앞서 1과 에너지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내가 해준 1의 양 W는요. 결과적으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뭘 빼주자?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자.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 K가 결과적으로는 이 내가 해준 1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다라는 것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 역학적 에너지의 첫 번째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진 에너지, 바로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썼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가 그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묶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앞서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키네틱 써서 이제 EK 혹은 K라고 이제 쓰기도 한다 그랬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EP라고 이제 많이 적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U라고 이제 많이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가질 때 가지는 에너지가 바로 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죠. 바로 기준면이 있고요. 질량 m짜리 물체가 높이 h만큼 떠 있을 때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그게 바로 9.8mh라고 적었던 거 바로 우리가 쓰는 mgh가 되겠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뭐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요 g의 값을 그냥 9.8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를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요 mgh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때 앞서 우리 그 운동 에너지에서도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였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 질량의 단위도 역시 마찬가지 킬로그램입니다. 이때 물체는 킬로그램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높이도 미터 단위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mgh로 계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질량 m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물체에게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요 높이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때 내가 해줘야 되는 1의 양은요.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 F에다가 이동거리 S. 근데 여기서 말하는 S는 높이 H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근데 자, 내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때 이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만큼입니다. 자, 이때 질량이라고 하는 것과 무게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엄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값입니다. 고유한 값.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혹은 그램 단위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질량이 1kg짜리는 달이든 어디든 어디로 가도 항상 질량이 1kg이어야 된다는 것. 하지만 무게는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있는 곳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되는 값이에요. 즉 중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서 단위가 킬로그램 힘 또는 그램 힘도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바로 뉴턴 단위예요. 뉴턴 단위. 그런데 뉴턴 이거 뭐의 단위죠? 무게의 단위이자 곧 힘의 단위입니다. 그 말인즉슨 힘과 무게는 어떻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보세요. 이 물체를 들어 올릴 겁니다. 힘을 줘야 돼요. 그 힘의 크기, 최소한의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뭐만큼? 무게만큼. 따라서 그 물체의 질량 m에다가 뭘 곱하자? 중력 가속도 g를 곱하자. 그런 다음에 이동거리 h, 바로 높이 h를 곱해주게 되면은요, 앞서 우리가 봤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로 계산하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거 과거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에너지, 바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과거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었지만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 또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 이런 것들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걸 문제에 실제로 적용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탄성력이나 혹은 이 마찰력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단순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에 실질적으로 어렵게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 자체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좋은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페이지 23쪽 아랫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다시 원래대로 물체가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물체들을 우리가 탄성체라고 하거든요. 이때 탄성력은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모양이 변하는 거죠. 변형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스프링이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자, 근데 제가 힘을 줘서 얘를 늘릴 거예요. 요렇게 늘렸어요. 띵띵띵띵띵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보다 요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그죠? 이때 늘어난 길이를 x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물체가 여기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딱 놓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되돌아가겠죠. 그죠? 이때 그 되돌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탄성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탄성력에 관련된 요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체가 변형된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길이 x가 있는데 이때 저 탄성력 F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물체가 늘어나면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여기다 할까요? 자, 제가 스프링을 잡아당길 거예요. 스프링을 잡아당길 건데 이때 잡아당기는 길이 x 그리고 제가 줘야 되는 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이때 탄성력은 탄성계수라고 하는 힘의 어떤 정해져 있는 상수값에 의해서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힘의 크기도 일정에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를 많이 변형시키면 많이 변형시킬수록 그만큼 힘도 많이 든다라는 것.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변형된 길이가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가 점차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m 늘릴 때랑 2m 늘릴 때랑 3m 늘릴 때 그때그때마다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돌아가는 탄성력이 있어. 자, 여기까지 변형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돌아가는 요 힘이 결과적으로 탄성력의 크기가 되는데 얘가 왜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X축이 뭐예요? F 힘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힘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뭔가요? X 이동 거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앞에서 했었죠.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아랫면의 면적은 곧 뭐다? 1의 양이다. 즉 제가 x만큼 변형시키기 위해서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여기까지 잡아당겼어요. 그랬을 때 요 그래프의 아랫면의 면적이 곧 뭐에 해당하는 양이다? 1의 양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1의 크기 계산해 볼 거예요. 삼각형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f라고 합시다. 힘의 크기 f에다가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탄성계수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을 늘릴 때 1m 늘리는 동안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지? 그것을 나타내는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나 혹은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마다 다 정해져 있는 값들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K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데, 탄성력 F는 탄성계수 K에다가 늘어나는 길이 X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탄성계수는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m 늘릴 때 힘이 얼마 필요하지?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에요. 거기다가 미터, 이동거리, 미터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탄성력 F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요거 여기다가 더 대입을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2분의 1에다가 F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죠? 상수값 K에다가, 그죠? 탄성 계수예요. 늘어나는 길이 x, 거기다 x 한 번 더 곱하죠. 따라서 얼마로 계산하자? 2분의 1 k, x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중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 mgh로 계산한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그죠? 자, 이거 공식 운동 에너지 공식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릅니다. 이때 k는 탄성 계수, x는 변형된 길이,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세 가지 값들을 계산하는 과정을 페이지 23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페이지 25쪽으로 넘어가 주시면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바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에너지나 또는 포텐셜 에너지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요,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실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거기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 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하는 값이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와 속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따라 운동 에너지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때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하는 운동 에너지와 mgh로 계산하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개 더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앞서 뭐 탄성력에 관련돼서 잠깐 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길이가 변형이 됐어요. 변형된 상태에서 물체에 손을 딱 놓으면 물체가 되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되돌아가는 동안에 그 물체는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탄성력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거든요. 그 두 가지 더한 것이 곧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 그런데 이때 이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마찰을 무시했을 경우 항상 그 값이 보존된다라는 것. 그 값이 보존된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이 상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 대해서 h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질량 m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체는 지금 현재 처음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준면에 더해서 높이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높이만큼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mgh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빗면을 따라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서 기준면까지 내려온 다음에 계속해서 V의 속력으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기준면까지 내려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겠죠. 대신에 V라고 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겠네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죠. 그런데 만일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때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 이 높이를 h'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물체는 기준면에 대해서 h'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바로 m, g, h'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굴러 내려오는 동안 당연히 속력의 증가가 있을 테니까 그 속력을 V'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 속력에 해당하는 2분의 1 m V'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요 mgh도 역학적 에너지고요. 나중 기준면에 대해서 기준면일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도 곧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얘네들이 높이도 가지고 있고 속력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게 되는 두 에너지를 더한 값도 결과적으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 근데 항상 이 값들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값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요, 당연히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h가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굴러 내려오면서 속력은 증가할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거꾸로 물체가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요,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항상 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페이지 25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해당하는 내용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는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